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박영순 할머니는 올해 95세이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시며 저녁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까지 하십니다. 혼자서 요리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배달음식까지 주문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옆집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린 85세인데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가족들이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비슷한 환경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혹시 유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박영순 할머니의 부모님은 모두 7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을 드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아침 첫 1시간에 있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은이, 나는 70살이 되던 해에 깨달았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걸 말이야. 그 깨달음 이후 25년간 매일 실천해온 7가지 아침 습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아이고, 나는 이미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소개할 7번째 습관은 단 30초만 투자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영순 할머니가 매일 실천하는 그 놀라운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습관 생명수 한 잔의 기적.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만약 오늘 아침에 아직 물을 한 잔도 드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가 점점 끈적끈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된장찌개가 식으면서 걸쭉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밤새 8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우리 몸은 사막을 헤매는 여행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 못해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 점도가 평상시보다 무려 37%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끈적해진 피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제가 만난 윤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79세이신 이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드셨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곧 인공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윤순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자연요법센터에서 들은 조언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물 한 컵을 드세요.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시면서도 윤순덕 할머니는 매일 밤 머리맡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물부터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2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할머니, 혹시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아침에 물만 마셨어요. 물만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 물만 마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윤순덕 할머니는 82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매일 아침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투석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컵 하나에 미지근한 물을 채워서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그 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밤새 식어버린 우리 몸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놀랄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 그것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에이, 그냥 물 한 컵이 뭐가 그리 대단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밤새 목마른 우리 몸의 37쪽의 세포들이 얼마나 그 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특히 우리 신장은 밤새 열심히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물을 주지 않으면 마치 세탁기에 물 없이 빨래만 넣고 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장날 위험이 클까요? 그리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끈적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 한 컵이 우리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요? 스마트폰 확인인가요? 화장실 가기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나는 아침에 커피부터 마시는데 그것도 수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안타깝게도 커피는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간다고 해요.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는 물을 충분히 마신 다음에 드세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해시태그 두 번째 습관 태양이 주는 젊음의 선물.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가요?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하기? 아니면 TV 뉴스 켜기?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아침은 조금 다릅니다. 물 한 컵을 마신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햇빛 보기입니다. 햇빛이 뭐가 그리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받은 사람들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밤에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해요. 멜라토닌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수면제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점점 줄어들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 햇빛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침에 받은 햇빛이 밤잠에 도움을 준다니까요. 제가 아는 조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7세이신 이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잠을 못 이루는 고생을 하셨어요. 밤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새벽 3시, 4시면 또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됐대요.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졸리고 그러다 보니 저녁에 일찍 졸아서 또 새벽에 깨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수면제도 먹어보고 한약도 지어 먹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의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아주 간단했어요.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밖으로 나가보세요. 햇빛을 쬐면서 심호흡을 몇 번 해보시고요. 흐린 날에도 꼭 나가보세요. 조순자 할머니는 그게 뭐가 도움이 될까? 하셨지만 워낙 잠 못 자는 고생이 심하셔서 뭐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마시고 간단히 세수하고 바로 마당으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용이야? 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래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예전보다 빨리 잠이 오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밤에 깊게 잠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낮에 덜 졸리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적어도 베란다 문은 활짝 열고 밖을 바라본다고 하세요. 젊은이 정말 신기해. 아침에 하늘만 봐도 밤에 잠이 잘 온다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우리 눈이 밝은 빛을 받으면 뇌에 있는 생체 시계가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인식해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대신 세로토닌이라는 활력을 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면서 다시 멜라토닌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정확한 시계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침에 어두운 실내에만 있으면 우리 몸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컵 마신 다음에 꼭 밖으로 나가보시거나 적어도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바라보세요. 햇빛이 눈에 들어와야 하니까 선글라스는 끼지 마시고요.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밖에 밝은 빛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됩니다. 흐린 날에도 괜찮아요. 구름 낀 날에 야외 밝기도 실내보다는 몇십 배 밝거든요.
비가 와도 창문 가까이 가서 밖을 바라보시면 충분해요.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창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도 좋아요. 아니면 베란다에 잠깐이라도 나가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습관을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 2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아침 10시 이전에 햇빛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햇빛은 생체 리듬 조절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내일 아침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볼까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그 다음엔 밖으로 나가서 하늘 보기. 이렇게 하면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나는 아침에 바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양치질하면서 창문 앞에 서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마당에 빨래 널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면 되고요.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밖에서 하거나 창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해시태그 세 번째 습관 관절을 깨우는 황금 시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걸 느끼시죠? 특히 무릎이나 허리, 어깨 같은 데가 끼익끼익 소리라도 날 것 같이 뻑뻑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참고 지내시나요? 아니면 아픈 곳에 파스 붙이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르게 행동하세요.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면 그냥 참지 않고 즉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예요. 바로 아침 식사 전에 해야 한다는 거죠.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식사 전에 가벼운 관절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무려 60%나 느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관절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조금씩 쌓여요. 마치 파이프에 녹이 스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침에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이런 염증 물질들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영희 할머니는 70세가 되면서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평지를 걷는 것도 아프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김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수술은 너무 무섭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 물리치료부터 시작해 보시죠라고 하셔서 물리치료실에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물리치료사가 아주 간단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하기 전에 꼭 몸을 좀 풀어주세요. 아픈 곳을 억지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동작을 알려주셨어요.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기, 어깨를 앞뒤로 돌리기 같은 정말 간단한 동작들이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것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나? 하셨지만 매일 아침 물 마시고 햇빛 쬐은 다음에 이 동작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계속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아이고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요. 석 달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할머니,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염증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아침마다 몸을 조금씩 풀어주었을 뿐이에요. 정말요? 그것만으로요? 네, 정말로 그것뿐이에요. 지금 김영희 할머니는 75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물 마시고 햇빛 쬐은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번씩요.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고 편안한 정도까지만요. 이번에는 어깨를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려보세요.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허리를 좌우로 살짝 비틀어 보세요. 역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살요. 이 모든 동작을 해도 5분이면 충분해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아프면 안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동작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관절에는 혈관이 별로 없어요. 대신 움직일 때마다 관절액이라는 기름 같은 것이 나와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마치 문짝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 관절액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특히 아침 식사 전에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는 관절 쪽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미리 관절을 깨워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혹시 몸이 너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더더욱 꼭 하셔야 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여야 더 굳지 않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질 하시듯이 관절도 매일 아침 깨워주는 거라고요. 얼굴을 씻듯이 관절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물 마시기, 햇빛 쬐기, 그리고 몸 풀어주기.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해시태그 네 번째 습관 30초가 바꾸는 인생. 여러분 지금 어떻게 숨쉬고 계세요? 깊게? 얕게? 빠르게? 천천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평상시에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숨 쉬는 건 자동으로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30초씩 특별한 방법으로 숨을 쉬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짧은 30초가 하루 종일, 나아가 평생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장수연구팀이 제주도의 100세인들을 조사했더니 정말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아침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깊고 천천한 호흡이었어요. 연구팀이 이분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해보니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았대요. 그리고 심박수 변동성이라고 하는 심장 건강 지표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 비밀이 바로 아침 호흡법에 있었던 거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92세이신 현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80대 초반까지도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심장약까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셨어요. 계기는 이러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할아버지가 나는 요즘 아침마다 숨쉬기 운동을 한다고 하더래요. 숨쉬기 운동이 뭐야? 숨은 저절로 쉬는 건데. 아니야, 특별한 방법이 있어. 천천히 깊게 쉬는 거야. 현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게 뭐 도움이 될까? 하셨지만 친구가 워낙 건강해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해 보셨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햇빛 쬐고 몸 풀어준 다음에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였어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잠깐 참았다가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거였어요. 이걸 서너 번만 반복하면 되니까 정말 30초면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될까?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래요. 평소에 조금만 일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곤 했는데 그런 증상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밤에도 잠을 더 깊게 자게 되었고요.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할아버지,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혹시 운동을 새로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아침에 숨쉬기만 했어요. 숨쉬기요? 어떻게요? 천천히 깊게 쉬었어요. 30초 정도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면서도 좋은 일이니까 계속하세요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 현철수 할아버지는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젊은이 정말 신기해. 그냥 숨만 쉬었는데 몸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깊고 천천한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부교감신경이 뭐냐면 우리 몸을 편안하고 회복 모드로 만들어주는 신경이에요. 평상시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건 긴장하고 활동할 때 필요한 신경인데 너무 오래 활성화되어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피로해져요. 그런데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특히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편안한 모드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물 마시고 햇빛 쬐고 몸 풀어준 다음에 편안한 곳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든 침대 끝에든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4박자로요. 그 다음에 숨을 잠깐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게다가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습관을 안 하시면 손해 아닐까요?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루틴에 2호법도 추가해 보세요. 물 마시기, 햇빛 쬐기, 몸 풀어주기, 그리고 깊게 숨쉬기. 벌써 4가지네요. 해시태그 5번째 습관 첫 끼가 결정하는 100년 건강.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토스트에 커피? 아니면 흰죽에 김치? 혹시 바빠서 아예 굶고 나오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많이 못 먹으니까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하면서 대충 때우거나 아예 안 드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아침 식사는 좀 달라요. 이분들은 아침에 뭘 먹느냐가 하루의 건강을, 나아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8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더래요. 바로 아침 식사에 반드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다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굶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근육에서 단백질을 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이 근육 손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침 식사로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박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병 직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전까지 박정순 할머니의 아침 식사는 늘 비슷했어요. 흰죽에 김치 아니면 식빵에 잼 발라서 커피와 함께 드시는 정도였거든요. 나이 들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부드러운 거 조금씩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제가 단 것도 별로 안 먹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당뇨가 올까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문제는 단순히 당분 섭취가 아니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라고 하더래요. 특히 아침에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몸에 부담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바꾼 게 아침 식사였어요. 할머니, 앞으로 아침에는 꼭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야채도 함께 드시고요. 에이, 아침부터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속이 거북할 것 같은데. 처음엔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꼭 드세요. 그리고 흰죽 대신 잡곡죽으로 바꿔보세요. 박정순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해 보셨어요. 아침에 물 마시고 햇빛 쬐고 몸 풀어주고 숨 고르기까지 한 다음에 새로운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더래요. 오히려 전에 흰죽만 먹을 때보다 속이 더 편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아침 먹고 2시간만 지나도 출출해서 간식을 찾곤 했는데 이제는 점심때까지 든든했거든요. 석 달 후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할머니, 혹시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아침 식사만 바꿨어요. 정말요? 어떻게 바꾸셨는데요? 단백질이랑 야채를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박정순 할머니는 75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당뇨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니까 하루 종일 기운이 좋다고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단백질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 잔,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단백질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해보세요. 야채, 과일, 잡곡밥, 콩류 같은 것들이요. 특히 야채는 생으로 먹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라도 드세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조금 추가해보세요. 견과류 몇 개, 아보카도 조금,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흰빵, 흰죽, 설탕 들어간 음료,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되도록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런 걸 아침부터 어떻게 다 준비해 먹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계란찜에 야채 몇 가지 넣어서 만들고 잡곡밥 조금, 김치나 나물 반찬 조금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아니면 우유에 오트밀 넣고 견과류 조금, 과일 조금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과 섬유질을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오전 10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점심과 간격이 좁아져서 소화에 부담이 되거든요. 나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물 마시고 햇빛 쬐고 몸 풀어주고 숨 고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입맛이 돌아올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해시태그 6번째 습관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셨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요. 혹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있으신가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담배를 끊는 것만큼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매일 아침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30%나 낮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연결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혼자 있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경계 상태가 돼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하는 안정감이 들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대신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4세이신 이순옥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식들도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 둘 아프거나 멀리 이사를 가면서 만날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TV만 켜놓고 혼자 말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하는 날도 있었고요.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떨어졌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뭔가 계속 아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간단한 운동도 하고 건강 강의도 듣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뭘 하겠어?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시작할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같은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순옥 할머니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젊은이 정말 신기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갑자기 기운이 나더라고. 몇 달 지나자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예전에는 또 긴 하루가 시작되네 했는데 그런데 이순옥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2번뿐이니까 나머지 날에도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아침 인사 프로젝트였어요.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동네 슈퍼에 가서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거나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거나 하는 거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큰 힘이 돼.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 지금 이순옥 할머니는 아침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좋은 아침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동네 산책할 때 만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자식들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생각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자, 그럼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아침에 좋은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어젯밤에 잘 잤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세요. 혼자 사신다면 아침에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바쁘다면 한 줄 메시지라도 좋아요. 좋은 아침,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같은 짧은 메시지요. 아니면 동네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해요.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도 기분 좋아하고 여러분도 기분 좋아지는 일석이조죠. 혹시 나는 낯을 많이 가려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개 끄덕이며 인사하기, 미소 짓기 이런 것부터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혼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가능하면 아침 10시 이전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하루의 시작을 따뜻한 연결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에이, 인사말 몇 마디가 뭐가 그리 대단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연결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 보세요. 물 마시기, 햇빛 쬐기, 몸 풀어주기, 숨 고르기, 건강한 식사하기, 그리고 따뜻한 인사 나누기. 벌써 6가지네요. 해시태그 7번째 습관, 감사하는 마음이 만드는 기적.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나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할 일이 많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이런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맙다. 밤새 잘 잘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셨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침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뭐가 그리 대단해? 그냥 마음가짐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와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매일 아침 감사 연습을 한 그룹의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0%나 낮았다고 해요. 염증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죠? 염증이 계속 쌓이면 혈관이 손상되고 관절이 아프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져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도 이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 김영미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약을 꾸준히 드셔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혈당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또 이 몸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약은 많이 먹어야 하고 정말 우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마음 건강 교실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거기서 만난 상담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고마운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거죠? 이 나이에 뭐가 고마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 밤새 잘 잘 수 있었다든지 눈을 뜰 수 있다든지요. 김영미 할머니는 그런 게 뭐가 고마워? 하셨지만 워낙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니까 뭐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첫날 아침에 눈 떠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고마운 게 있더래요. 어젯밤에 잠을 잘 잤구나. 옆집 아저씨는 밤마다 기침을 하시는데 나는 푹 잤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에는 오늘 날씨가 좋네. 빨래를 넣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셋째 날에는 내 눈이 아직 잘 보이네. 신문도 읽고 TV도 볼 수 있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고마운 일들이 떠오르더래요. 정말 신기해요. 전에는 아픈 곳만 보였는데 이제는 괜찮은 곳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3달 후에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할머니,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혹시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아침마다 고마운 일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감사 생각을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매일 아침 3가지씩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면서도 좋은 일이니까 계속하세요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 김영미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세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해요. 젊으니 정말 신기해. 그냥 고마운 생각만 했는데 몸까지 좋아지다니.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줘요. 심지어 심장 박동도 안정시켜준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물 마시고 햇빛 쬐고 몸 풀어주고 숨 고르고 건강한 식사하고 누군가와 인사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 고마운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 밤새 잘 잘 수 있어서 고맙다.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고맙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고맙다 하고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고마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 해보시면 의외로 고마운 일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가능하면 몸과 관련된 것으로 감사해 보세요. 내 심장이 밤새 뛰어줘서 고맙다. 내 폐가 숨을 쉬게 해줘서 고맙다. 내 위가 음식을 소화시켜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몸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거든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도 넘게 뛰고 폐는 2만 번도 넘게 숨을 쉬고 신장은 하루에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요. 이런 일들이 자동으로 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에이, 감사가 뭐가 그리 대단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마음가짐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게다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부작용도 없잖아요. 이런 좋은 습관을 안 하시면 손해 아닐까요? 해시태그 마무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영순 할머니가 25년간 실천해온 7가지 아침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밤새 목마른 우리 몸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 아침 햇빛 받기.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고 밤잠을 깊게 해주는 천연치료법이에요. 세 번째, 아침 식사 전에 몸 풀어주기. 관절을 깨우고 하루 종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관절 윤활제 같은 거죠. 네 번째, 30초 깊은 호흡.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몸을 편안한 모드로 전환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에요. 다섯 번째,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연료 공급이죠. 여섯 번째,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 나누기. 우리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사회적 연결의 힘이에요.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음의 명약이죠.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은 모두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이건 정말 간단하잖아요. 오늘 밤 머리맡에 물 한 잔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 물 마시기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햇빛 받기를 추가해보세요. 물 마시고 나서 창문 앞에 잠깐 서 계시거나 베란다에 나가보시는 거죠. 또 일주일 지나면 몸 풀어주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호흡법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가끔 깜빡할 수도 있고 바쁜 날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습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때예요. 박영순 할머니도 70살에 시작하셔서 지금 95세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7가지 습관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동기가 될 거거든요.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한 무릎을 만드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제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비싼 액세서리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시는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께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고급 도자기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궁금해서 옆자리에 앉으신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품격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7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 진짜 멋은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야. 딱 7가지만 알면 누구나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7가지 비밀. 그것은 정말로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것들이 모이면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그 할머니를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5번째 비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사는 방법이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 제 삶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7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거울을 볼 때 조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의나 모임에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제가 아는 김덕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75세이신데 키도 작으시고 목소리도 크지 않으세요. 그런데 동네 주민회의에서 이 할아버지가 발언하시면 모두가 귀를 기울여요. 지난번에도 아파트 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는데 김덕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딱 이 한마디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비밀이 뭘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조용하지만 강한 자신감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죠. 진짜 자신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김덕수 할아버지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나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천천히 해. 급하게 말하면 내 마음도 급해지거든. 정말 단순한 비결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그 할아버지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시선을 피하게 되시나요? 혹시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숙여지지는 않으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김덕수 할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신감이라는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요. 영국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세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있을 때와 움츠러들고 있을 때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분만 투자해보세요. 첫째,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마치 가슴에 자신감이라는 보석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턱을 살짝 들어서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바닥을 보지 말고 세상을 당당히 바라보는 거예요. 셋째,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20일만 계속해보세요. 정말로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덕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말을 잘 못하셨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신 결과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진짜 자신감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단골로 다니는 동네 세탁소에 박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해요. 손님들이 까다로운 요구를 해도 절대 짜증을 내지 않으시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손님이 이 얼룩 안 빠지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처음부터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대답할 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이 얼룩은 정말 까다로운 얼룩이에요. 한 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까칠했던 손님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나중에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항상 그렇게 좋은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말이라는 건 마음의 거울이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말에 다 드러나거든. 나는 항상 상대방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나와.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절대 말을 빨리 하지 않아요. 차분하고 여유로운 속도로 말하죠. 말이 빠르면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실수하기 쉬워요. 급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끼리는 더 그렇죠.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셋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뭐랄까요, 있잖아요 같은 말들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말에 무게가 실려요. 한국의 언어학자 이현정 교수님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속도와 톤에 따라 신뢰도가 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더 믿음직스럽게 들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조언은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말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3초 규칙이에요. 말하기 전에 3초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기분 좋게 들릴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화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더 좋은 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듣기예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더 깊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좋은 말 찾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도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조금 부담이 되는데 혹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받는 사람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는 말이 빨랐어요. 급하게 말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순희 할머니를 보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5분씩 책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했고요. 몇 달 지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말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고 대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따뜻한 말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품격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특별히 비싼 옷을 입지 않는데도 항상 멋있어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시는 이정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79세이신데 명품 브랜드는 전혀 입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화센터에만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참 멋지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이정자 할머니의 옷차림에 어떤 특별함이 있나 하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입고 계신 옷들은 다 평범한 것들이었거든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검은색 구두. 정말 단순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옷에 구김이 하나도 없었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구두도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나중에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나는 옷장에 옷이 많지 않아. 하지만 가진 옷들은 다 내게 잘 맞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을 확실히 구분하지. 이게 내 비결이야. 정말 단순한 철학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유행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유행하는 옷이라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해 보이잖아요.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자신에게 잘 맞으면 세련되게 보여요. 둘째, 옷의 개수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써요. 많은 옷보다는 서로 잘 어울리는 몇 벌의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훨씬 멋있어 보여요. 셋째, 과하지 않은 장식을 선호해요. 너무 화려한 색깔이나 복잡한 무늬는 오히려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깔끔한 색깔과 정돈된 스타일이 더 품격 있어 보이죠.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아함은 거절에서 나온다. 무엇을 입을지보다 무엇을 입지 않을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프랑스 여성들은 캡슐 워드로브라는 방식으로 옷장을 관리해요. 서로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 10개에서 15개만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정재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을 쓰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옷장에는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옷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색깔들이 서로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그럼 품격 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깨끗함이 기본이에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옷에 얼룩이 있거나 머리가 지저분하면 소용없어요. 매일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자주 세탁하고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구김 없는 옷을 입으세요. 구겨진 옷은 게으르고 무성의한 인상을 주지만 다림질된 옷은 정돈되고 세심한 느낌을 줘요.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의 주름 관리는 전체 인상을 크게 좌우해요. 셋째, 조화로운 색깔을 선택하세요. 옷과 신발, 가방이 서로 어울려야 하고 자신의 나이와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패션에 큰 관심이 없어도 기본만 지키면 충분해요. 오히려 너무 유행에 민감한 사람보다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옷 고르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고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정재 할머니를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옷을 많이 사는 대신 진짜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 맞는 몇 벌만 골라서 아껴 입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옷 고민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요즘 멋있어 보이네요 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많은 옷보다는 깨끗하고 잘 관리된 몇 벌의 옷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히 품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지? 하고 신기해한 적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동네 은행에서 일하시는 최은희 과장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은행이라는 곳이 얼마나 바쁜 곳인지 아시잖아요. 손님들은 급하고 업무는 복잡하고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고. 그런데 이 과장님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오후 3시쯤 은행에 갔는데 마침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대기 번호가 30번 넘게 밀려 있었고 다들 짜증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최은희 과장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응대하시면서도 전혀 급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손님이 복잡한 업무를 요청해도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거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천천히 하는데도 업무가 빨리 끝나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실수도 없고 시간도 덜 걸렸어요.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실 수 있어요? 저라면 벌써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젊은이, 급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급하게 하면 실수가 생기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더 오래 걸려. 나는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먼저 만들어. 그러면 손도 차분해지고 말도 차분해져.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여유로움이에요. 이분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느껴지죠. 반대로 조급한 사람들은 그 불안함이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요. 말을 빠르게 내뱉거나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 전에 끼어들거나 손을 계속 움직이거나 발을 떨거나 하는 습관들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조급한 마음은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긴장된 몸은 다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유 시간 만들기예요. 최은희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려고 해.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10분의 여유만 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는 호흡 조절하기예요. 감정이 올라오거나 급해질 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예요. 모든 일을 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급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뛰어다니고 일이 밀리면 스트레스 받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최은희 과장님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급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봤어요. 약속이 있으면 10분 일찍 나가고 일할 때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답답한 느낌도 들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실수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요즘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보세요. 모든 일에 10분의 여유를 주고 급해질 때는 깊게 숨을 쉬고 정말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는 거예요. 여유로운 태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 자체가 훨씬 편안해질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항상 세련되고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조영숙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71세이신데 화려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댁에 가보면 정말 아늑하고 멋있어요. 처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이 넓지도 않고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 하나와 편안한 소파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딱 필요한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할머니가 차를 타주시는데 찻잔이 정말 예뻤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집이 정말 멋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이, 나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 뭔가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3번을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를 들여놓으면 하나는 내보내는 원칙을 지켜. 대신 매일 쓰는 것들은 좋은 걸로 써. 매일 마시는 차, 매일 쓰는 그릇 같은 것들 말이야. 정말 현명한 철학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분들은 무턱대고 비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아요. 조영숙 할머니의 옷장을 보면 이 철학이 더 확실히 보여요. 옷이 많지는 않은데 가지고 계신 옷들은 다 할머니에게 완벽하게 어울리고 서로 잘 조화가 되었어요. 나는 옷을 살 때 다른 옷들과 어울리는지부터 생각해. 그래서 옷장에 있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자연스럽게 코디가 돼. 정말 똑똑한 방식이었어요. 한국의 경제학자 김현우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소비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철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삶도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삶 전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조영숙 할머니도 그런 분이에요. 소비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인간관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3번 생각하기 원칙이에요. 뭔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말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일주일 후에도 정말 갖고 싶을까? 이렇게 3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 들여놓으면 하나 내보내기 원칙이에요.
새로운 옷을 사면 오래된 옷 하나는 정리하고 새로운 책을 사면 읽지 않는 책은 기부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없어요. 세 번째는 매일 쓰는 것에 투자하기예요. 가끔 쓰는 것보다는 매일 쓰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편안한 잠옷, 좋은 베개, 맛있는 차, 이런 것들은 매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많이 샀어요. 세일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도 사고 예쁘다 싶으면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는 물건이 넘쳐나는데 정작 쓸모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가득한데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되고요. 그런데 조영숙 할머니를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정말 좋은 것을 조금 가지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건 다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삶이 훨씬 간단해지고 편해졌어요.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도 줄어들고 청소하기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나요? 내일부터 조영숙 할머니의 철학을 실천해 보세요. 사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하나 들여놓으면 하나 내보내고 매일 쓰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줄어들어도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서 진짜 품격을 만들어낼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세요? 나이는 많으신데도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분 말이에요.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매주 오시는 한문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올해 81세이신데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신문 보러 오시는 일반적인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역사책을 읽고 계시고 어떤 날은 철학책을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날은 최신 과학 잡지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실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옆에 앉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영어 회화 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할아버지, 영어 공부도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손주가 외국에 살고 있어서 영상통화할 때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 80이 넘어서 영어를 배우니까 정말 어렵긴 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1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다니요. 그 후로 할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대화가 재미있어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 할아버지만의 깊이 있는 관점이 있으시거든요. 한 번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전혀 모르실 법한 내용인데도 관심 있게 들으시고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잃으면 안 돼.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거든. 그럼 점점 외로워져.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예요. 이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더 흥미롭고 깊이가 있어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어떤 주제든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한문수 할아버지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하셔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배워가요.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는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계속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평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예요. 갑자기 큰 것을 배우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대신 매일 10분씩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단어 하나씩 배우거나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기심 유지하기예요. 이건 뭘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고요. 세 번째는 꾸준함 유지하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독서든 운동이든 새로운 취미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한문수 할아버지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 젊은데도 이제 배우기엔 늦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81세에 영어를 배우시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새로운 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배우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고 그런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김상철 이사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73세이신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파트 생활하시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차 문제, 소음 문제, 관리비 문제 등등. 그런데 김상철 이사장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지난달에도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입주민이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김상철 이사장님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사장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 소리를 지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을 마치자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차근차근 관리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늘어났는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화를 내던 분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라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장님께 비결을 여쭤봤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저라면 같이 화를 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이 나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 하지만 감정을 따라가면 두 사람 다 후회할 일만 생겨.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봐.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지. 정말 지혜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이분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죠.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군자는 화가 나되 절도를 잃지 않고 기뻐하되 방탕하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를 먼저 생각하죠. 둘째,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는 습관이 있어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려요. 셋째, 감정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해요. 너 때문에 기분 나빠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김상철 이사장님도 젊었을 때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셨다고 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지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했어.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지.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감정 조절 능력은 연습으로 향상될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3-3-3 규칙이에요. 감정이 격해질 때 3가지를 보고 3가지 소리를 듣고 신체의 3부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주변의 시계, 책, 컵을 보고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를 듣고 손가락, 발가락, 어깨를 움직이는 식으로요. 이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감정의 파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도 예전에는 감정 조절이 정말 어려웠어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바로 얼굴에 드러나고 말투도 거칠어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상철 이사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의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연습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최고의 품격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7가지 비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확고함. 둘째,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말투. 천천히 따뜻하게 생각하며 하는 말. 셋째, 소박하지만 빛나는 단정함. 깨끗하고 정돈된 외모의 힘. 넷째, 시간을 다스리는 여유로움. 급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 다섯째, 현명한 선택의 미학.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는 지혜. 여섯째, 평생 성장하는 배움의 자세. 나이와 상관없는 호기심과 도전. 일곱째, 흔들리지 않는 감정 조절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 이 7가지 비밀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정한 품격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혹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만난 한문수 할아버지는 81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김상철 이사장님은 70세가 넘어서 감정 조절을 배우셨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품격 있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오해예요. 조영숙 할머니는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사시고 이정자 할머니는 평범한 옷으로도 멋있게 차려입으세요. 품격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품격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변화를 느낄 거예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기품이 있어 보여요. 이런 말을 들으시게 될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변화예요. 거울을 볼 때 더 당당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편안해지고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만 해보세요. 내일은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기꺼이 참석했던 결혼식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받고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받은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김 선생님의 전화였어요. 야, 우리 막내딸 결혼식인데 꼭 와야 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가운 마음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교통비, 경조사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체력적 부담까지. 언제부터인가 이런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예전에는 당연히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던 경조사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관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경조사비로 쓰는 돈이 평균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평균 11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쓴 돈 중에서 실제로 다시 돌려받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한 분의 실제 경험담부터 들어보시죠. 부산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퇴임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던 저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의 관계가 직책과 지위에 기반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경험은 박 선생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닐 때는 어땠나요? 부장님의 자녀 결혼식에는 웬만하면 다 참석했죠. 그런데 그 부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인간관계의 민낯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매년 수십 번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냈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그중 진짜로 저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진짜 친구들과만 만나니까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관계의 정리는 때로는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조사 부담이 큰 이유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의무감입니다. 예전에 저분이 우리 집 경조사 때 와주셨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입니다. 내가 안 가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잠깐, 이런 생각들이 정말 합리적일까요?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까요? 의무감 때문에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가 아닌 형식적인 참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조사 문화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점이에요. 진짜 축하나 위로보다는 돈을 내고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식장에 가보시면 아시죠? 대부분의 하객들이 혼주와 인사만 나누고 실제 예식은 보지도 않고 식사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경조사에 참석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16회 정도 됩니다. 결혼식이 11회, 장례식이 5회 정도죠.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7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니 연간 112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에 교통비, 의상비, 시간 비용까지 계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부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평생 뿌린 돈의 3알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또한 요즘은 결혼식도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모든 경조사를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좀 더 현명하고 선택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를 재정의해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준 사람, 내 실패를 함께 아파해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해관계에 따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관계에서는 굳이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조사 참석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둘째,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가? 셋째, 건강상 무리가 되지 않는가? 넷째, 상호 호혜적인 관계인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참석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꼭 현장에 가야만 축하나 위로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성스런 축하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 때로는 더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물이나 화환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외부적인 문제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죠. 왁자지껄한 모임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대신 조용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동네 부녀의 모임이며 개모임이며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는 그런 모임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기적이 된 건 아닌가 싶어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 거죠. 김할머니의 말씀처럼 이런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해도 될 때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내며 단련된 성숙함이 있어요. 그 얼굴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죠. 사회적 성공, 체면, 의무감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봐도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시니어 혼자 여행족이 늘고 있답니다. 혼자 여행의 매력은 무엇보다 자유로움에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죠.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하루나 이틀 머물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책을 읽고 생각에 잠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일들 말이에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글쓰기, 사진 찍기, 원예 등등.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늦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나이에 시작하는 취미는 더 깊이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런 평온함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분처럼 새로운 취미는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잘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바로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거칠애나 체면치레 없이도 편안한 관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는 경조사 참석 여부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마음으로 축하할게. 이렇게 말해도 이해해줄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해하거나 섭섭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중에 꼭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시간이든 저녁에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진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체면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정말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혼자 가도 좋고 진짜 친한 사람과 함께 가도 좋아요. 셋째, 좋은 신발에 투자해보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좋은 신발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진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실천해보세요.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원망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힘들게 합니다. 여섯째,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대접해보세요. 멀리 있는 맛집이라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세요. 혼자서도 좋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가도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행복감은 소소하지만 확실합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죠? 물론 그것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봐도 되는 나이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경조사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참석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 이런 선택을 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써보세요. 형식적인 모임이나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진심 어린 관계와 자신을 위한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선택과 집중의 시기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경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에는 마음을 다해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선택적 참여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절약한 시간과 비용으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보세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 의미 있는 봉사활동 등등.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 용기를 써보세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조사 참석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의 마음이 있을 때 참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해도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재정의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진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경조사 하나 안 간다고 해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우정, 새로운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 사장님이에요. 사업을 20년 넘게 하시면서 꽤 성공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65세에 은퇴하신 후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마음 가는 대로 보내는 것.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은퇴하고 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카페라도 차려야 하나?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해야 하나? 그냥 집에만 있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노년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은퇴자들에게 끊임없이 뭔가 하라고 압박합니다. 오늘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장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분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직원들 관리하고 거래처 만나고 신제품 개발하고 정말 쉴 틈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65세가 되어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게 되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가? 주변에서도 계속 조언을 했답니다. 이 사장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놀면 안 되죠. 컨설팅이라도 하세요. 요즘 시니어 창업이 유행이니까 카페라도 하나 차려보세요. 봉사활동을 하시면 보람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이 사장님도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카페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임대료 월 300만 원, 인테리어비 5천만 원, 직원 인건비 월 20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월 600만 원은 벌어야 본전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많이 와야 그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커피 끓이고 손님 응대하고 장사 걱정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 예전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래요. 매출 걱정, 임대료 걱정, 직원 걱정까지. 그때 부인께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고생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쉬어봐요. 그 말을 듣고 이 사장님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또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했답니다. 1년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보자.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허전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동네를 걸었는데 예전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의 핀 꽃들, 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풍경이 우리 동네에 있었나? 이웃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이 사장님 요즘 산책 자주 하시네요. 네, 은퇴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서요.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박 선생님과 만나서 장기를 뒀어요. 야,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장기 둬본 게 언제야? 정말 그러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후다닥 밥 먹고 다시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야 했는데 한 판, 두 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어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했대요. 오후에는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았어요. 할아버지, 블록 쌓기 해요. 응, 뭘 만들어 볼까? 손자와 함께 블록으로 성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장님은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 벌고 성과 내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였어. 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예전에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늦게까지 깨어있게 되더래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이 한결 편해졌어요.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정말 자기 것이 됐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무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이 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사회는 은퇴자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압박해요. 텔레비전에서는 시니어 창업 성공기를 방송하고 신문에서는 활동적인 노년의 비밀을 특집으로 다루고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치매 온다고 걱정해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자마자 바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창업을 하거나 취미 강습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물론 그런 활동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뭔가 하는데 나만 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냥 있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것. 만약 정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만약 그냥 여유롭게 쉬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의학적으로도 여유로운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산책하고 낮잠 자고 책 읽고 친구와 수다 떠는 것 같은 단순한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발표했어요. 즉, 돈이 많고 적고보다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 요가 강습도 받고 컴퓨터 교육도 받고 자원봉사도 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스케줄에 쫓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직장 다닐 때처럼 시간에 맞춰 어디 가야 하고 뭔가 해야 하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동네 산책하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게 훨씬 행복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김할머니처럼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노는 것도 나름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역시 경제적 안정이에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은퇴 후 안정적으로 지내려면 최소한 생활비 20년치 정도는 준비해둬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죠. 63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보세요. 평균 수명 85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2년은 더 살아야 해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잡으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해요.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더하면 최소 8억 원 정도는 있어야 불안 없이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8억 원이나 어떻게 모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완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60%에서 7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30% 정도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해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정기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같은 거고요. 변동자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정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과 개인저축을 합쳐서 3억 원 정도 있었어요. 이 중에 2억 원은 정기예금과 국채에 넣고 1억 원은 안전한 펀드에 투자했어요.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월 150만 원 받고 적금 이자와 펀드 수익으로 월 50만 원 정도 더 생겨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 되죠.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정말 안심하고 놀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건강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몸의 변화는 당연해요. 혈압이 조금 높아지고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무릎이 좀 아프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잘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혈압이에요.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니까 약물이나 생활습관으로 잘 관리해야 해요. 두 번째, 혈당이에요. 당뇨병도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근육량이에요.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장님도 처음에는 매일 등산만 했어요. 유산소 운동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무릎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이 사장님은 아령을 들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체력이 달라지더래요.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걸러 하루씩이라도 계속하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에요. 그냥 논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즐거운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밤새 텔레비전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단, 그 규칙은 즐거운 것들로 채워야 하죠. 인천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해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까지 가고 비가 오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도 걸어요. 아침 먹고 나서는 신문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셔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커피 향도 즐기고 오전에는 책을 읽어요.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가끔은 손자가 읽는 만화책도 봐요. 점심 먹고 나서는 꼭 낮잠을 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게 하루 체력을 좌우해요.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들과 시간 보내요. 장기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드라마 봐요. 어떤 날은 손주들과 놀아주고 어떤 날은 아내와 산책해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규칙적이면서도 즐겁게 채워지면 시간도 금방 가고 만족감도 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돈 안 쓰고 즐기는 방법을 많이 알아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취미 강습도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이 월 260만 원 정도인데 은퇴 초기 3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많이 쓴다고 해요. 해외여행, 고급 식사, 각종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쉬는 즐거움이 반감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활동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기. 공원은 무료고 산책은 건강에도 좋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동네 도서관 이용하기. 요즘 도서관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책도 많고 환경도 쾌적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요. 셋째, 무료 강연 참여하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강 강의, 역사 강의, 취미 강의들 참여해보세요. 넷째, 주민센터 탁구장 이용하기.
대부분 주민센터에 탁구장이 있고 이용료도 아주 저렴해요. 다섯째, 집 근처 무료 등산로 이용하기. 서울만 해도 무료로 갈 수 있는 산들이 정말 많아요. 여섯째,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대부분 구민이면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일곱째, 시장 구경하기. 전통시장 가서 사람들 구경하고 맛있는 간식 하나씩 사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이런 활동들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장님도 이런 방식으로 지내고 계세요. 매일 사 마시던 커피숍 커피를 끊고 집에서 내려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아끼더라고요. 대신 동네 도서관을 자주 가요. 처음에는 무료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년이 지나니까 책 읽는 습관도 생기고 지식도 늘고 돈도 아꼈어요. 무엇보다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지낸다는 성취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로 하루를 채우면 돈 걱정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변화도 필요해요. 특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죠. 물론 그런 삶도 의미 있고 소중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내며 단련된 성숙함이 있어요. 그 얼굴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자식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우리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죠. 사회적 성공, 체면, 의무감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봐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말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젊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둘째, 진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하루나 이틀 머물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요. 셋째, 좋은 신발에 투자해보세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진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다섯째, 용서를 실천해보세요.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섯째,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며 자신을 대접해보세요. 멀리 있는 맛집이라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세요. 혼자서도 좋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가도 좋아요. 일곱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김 선생님의 변화된 일상을 들어보세요.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이것저것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또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굳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고 싶지? 하고 생각해봐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고 친구가 보고 싶으면 연락해서 만나고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스케줄에 쫓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시기해요. 김 선생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에서 나와요. 그런데 혹시 그냥 노는 게 무의미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유롭게 쉬는 것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첫째,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바쁠 때는 못했던 깊은 대화도 나누고 손주들과도 충분히 놀아줄 수 있어요.
셋째,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사치예요.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왔어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삶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해요.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필수예요. 둘째,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져야 해요. 무기력한 게 아니라 여유롭고 즐거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갖춰진다면 남은 20년은 정말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쉰 거예요.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보낸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세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시고 그냥 쉬고 싶다면 쉬어도 됩니다. 둘째, 여유로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들을 갖춰보세요.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규칙적인 루틴이 중요해요. 셋째, 돈 안 쓰고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자유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해도 되고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진짜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